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 8K 한상권입니다. 이른바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 사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향판, 즉 지역 법관 제도의 구질적인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서 지방의 유지나 토호들을 감싸고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관행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봐주기 판결 의혹이 제기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수습에 나섰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보다 더 윗선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취재 8K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엿새 노역으로 3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아 19년 1개월을 법관으로 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성을 다한다고는 했으나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지역 법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법관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역에서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당 5억 원이라는 이른바 황제 노역 자체도 듣기 불편합니다만은 이 판결이 지역 향판이 내린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공분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김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향판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정확한 용어로는 지역 법관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 지역에만, 특정 지역에 오래 근무하는 판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이 제도가 2004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관계, 이런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도 향판으로 분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 전 법원장의 경우에는요. 네. 이 제도가 공식 도입되기 이전부터 29년을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왔습니다. 올해 2월 광주 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으니까요. 대표적인 향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판결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사건의 개요를 좀 짚어볼까요? 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500억 원 탈세 혐의와 네. 100억 원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 광주지방법원은 2008년 말에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고요. 예.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1년 뒤인 2010년에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벌금을 절반인 2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 게다가 노역의 일당을 500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50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50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하루에 5억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웬만한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능가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허 전 회장이 낫네요. 그렇습니다. 네. 허 전 회장의 부친도 30여 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한 법관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지역 법조계가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건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지난 2007년 7월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장 전 법원장은 새 아파트로 옮긴 지 5달 뒤에 이 아파트를 2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산 곳은 HH개발, 대주그룹 계열사입니다. 아파트 시행 업무를 주로 담당한 업체가 개인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말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일반 국민한테 매매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랑 좀 적절치 않는 점이. 이 수상한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장 전 법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전 법원장은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였으며 거래 상대를 살피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전 법원장은 당시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억 원대의 아파트를 팔면서 매매 상대를 몰랐다는 게 사실일까? 매매 의뢰를 하셨다가 집이 잘 안 팔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그냥 아는 분이 사기로 했다 해갖고 나한테 매매가 됐으니까. 취재진은 장 전 법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산정한 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 장병우 전 법원장이 당시 형사1부 부장판사로 허재호 회장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그때 광주고법에 근무했던 한 판사에게서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 배석 판사들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 판사들이 항소를 기각하자고 했는데 장병호 부장은 아예 깨끗이 봐주자고 해서 결국엔 벌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타협한 겁니다. 배석 판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병호 재판장이 관대한 처분을 주장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 판사는 당시 장병호 판사가 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재판부를 맡게 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향판 출신은 형사부에 배치하지 않는 게 기존 관례인데 당시 김관재 광주 고등법원장이 이를 깨고 장병호 판사를 형사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장병호 판사가 허 전 회장 사건을 담당하도록 이른바 판을 짜줬다는 겁니다. 장 판사가 형사1부장이 된 건 2009년 2월, 광주고법에 허재호 사건이 접수된 건 2009년 1월이니까 바로 직후에 형사1부장이 된 겁니다. 김관재 당시 광주고법원장이 시킨 거예요. 당신이 형사부장을 해라. 왜냐면 이미 그 당시 허재호 전 회장 사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맞춘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이른 거예요. 장병우 당시 형사1부장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서도 허 전 회장 봐주기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1월 5억 원 일당 노역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김관재 당시 고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때여서 해당 사건을 잘 모른다면서 관련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허 전 회장 잘 알지도 못하고 상판 중에서도 형사부장 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 특정 사건을 위해서 판을 짜줬다거나 그것은 완전 소설입니다. 봐주기 판결 논란의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병우 보원장님과 평소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사이인가요? 저하고 전혀 없습니다. 허재호 회장 파기각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당시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허 전 회장에 대한 유착 또는 비호 의혹은 비단 법관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4년 전 검찰은 허 전 회장의 780억 원 규모의 배임 의혹을 수사하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변찬욱 광주지검장은 허 전 회장 측이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냐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등 지역 기관장들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07년 11월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허 전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허 전 회장이 출소할 때 개인 차량을 교도소에 출입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또 봐주기 판결까지 이어지는 또 지역사회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이 됐었고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그 허 전 회장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비호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장 전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제기된 의혹을 검토하고요. 그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사표 수리 배경을 밝혔는데요. 예.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도요.
그 분양대금이 모두 소명됐고 매각대금과 시세 차익이 없어서 직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개인 비리 의혹도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어요. 조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자체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 또 대법원에 이 사표를 수리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향판과 관련해서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선한다 말을 했지만 결론은 항상 흐지부지인 셈이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향판과 지역 토호와 관련된 이런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승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선재성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자신의 고교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법정관리 기업 관리직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지역 법조계에서 공공연히 입방아에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재성 그 판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역에서는 잘 아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건 들어갔을 때는 이게 골막 터진 것이고. 선 판사는 결국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이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광주지법이 담당한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9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2심은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이 맡았고 결국 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또다시 향판 비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지금 선 판사는 어떤 입장일까?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선 판사는 공식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향판의 나쁜 선례로 자신이 언급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역 유지들하고 유착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그 사람들 책임 추궁하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모략을 당한 사람이고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이홍하 이사장이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큰 사위와 서울대 선후배이자 연수원 동기. 그래서 보석 허가 배경을 놓고 구설이 일었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도 1999년 광주지법으로 발령받은 뒤 이 지역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 향판입니다. 이 이사장의 담당 변호사 역시 향판 출신이었던 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거죠. 우리 정관예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 사건 결과가 달라져요. 광주 지역의 지역 법관 비율은 2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시민사회에선 지역 법관제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 예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 모 대학교의 강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장모 씨. 장 씨는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심사 기준이 사전 공지가 안 됐고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대학교 측에 재임용 탈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애초에 재임용이 보장됐던 건 아니라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의 변호인은 광주지방법원장까지 지냈던 인물, 곧 향판 출신 변호사입니다. 장 씨는 향판 출신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전관 예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막상 당해보니까 지역에서는 정말 재판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관과 향판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면서 유지, 토호들과 인맥과 지연으로 얽힌 이른바 향판. 일부 향판들의 끊이지 않는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 법관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판사들의 잦은 인사 이동을 줄여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가장 컸고요. 네. 그다음에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재판에도 도움이 될 거라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예. 이전에는 3, 4년을 주기로 판사들이 전출되면서요. 지역에 남기를 희망하는 판사들만 잔류시켰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아예 10년을 기본으로 한 법원에 머물겠다 이렇게 하면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대구는 40% 이상이 향판이고요. 네. 대전의 경우는 38%, 부산은 31%나 됩니다. 사실 애초 도입 취지대로요.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요.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는 일단 이런 그 향판 제도 자체를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당장 폐지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지역법관제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연이나 지연 이런 연결고리들이 특히 견고한 한국 사회에서는 유착과 비리가 생길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대법원도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은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황제노역 사건 이후 당장 지역법관제 폐지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재판 과정과 판결 때문입니다. 이른바 향판으로 불리는 지역법관과 토우 세력 간의 불투명한 공생관계는 물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겁니다. 향판 문제도 한 요소가 되었겠지만 전관 내부 문제, 또 지역 정서, 온정주의, 또 판사 개인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제 노역 논란의 거센 후폭풍 때문이었습니다. 특정 사안 때문에 대법관 전체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사법부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 법관의 수를 줄이면서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근무 권역은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법관이 외부 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윤리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법관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과 같은 순기능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고 제도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제도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건데 법원 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법관이 지역 실정에 맞는 판결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2,700명에 달하는 판사를 매년 순환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력 운영상의 문제도 꼽습니다. 특히 이 경우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 일원화 정책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의 유입 자체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경험을 활용한다는 취지도 퇴색된다는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단순히 지역법관제 탓으로 치부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란 겁니다. 지금까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전 법조비리하고 의정부 법조비리 같은 거 근원적인 해결책은 강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근원적인 해결책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참여의 확대와 감시 기능의 강화,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법관이 퇴직 뒤 같은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 속에서 이른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이런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고 또 지난 2월 변호사협회도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전관 변호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향판 출신 변호사와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판사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해당 지역의 기업인 등과 함께 그런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봐주고 밀어주는 그런 오랜 관계를 갖다 유지해왔다는 거죠. 현직 판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향판의 비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법에는 판사를 비롯해 검사나 국회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지역 법관들, 특히 이제 오래된 법관들이 사또나 다름없다. 지방 사또나 다름없다 그러는데 사또도 암행의사가 제대로 활약을 하게 되면은 그 나쁜 짓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때도 존재했던 암행의사 제도가 없는 사또 천국이 되었다.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뒤늦게 특별감찰의 대상을 판검사와 국회의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응이 나왔을 뿐입니다. 같은 죄를 짓을 때 재벌 회장과 일반 서민들이 양형상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뭔가 사법부가 불신을 받게 되는 거겠죠. 예. 초점은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결. 그리고 지위나 재산에 관계없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 국민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죠. 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은 내부 자정 능력만으로는 개선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법관들의 인사제도 혁신과 함께 감시제도의 보완이 꼭 뒤따를 수 있도록 저희 취재 파일 K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겠습니다.